합병정렬 살펴보겠습니다. 합병정렬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분할정복 방법이고, 분할정복이라는 건 원 문제를 같은 종류의 작은 문제로 나눠가지고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원래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할정복 알고리즘을 보통 구현할 때는 재기 알고리즘을 구현하겠죠. 같은 문제의 작은 크기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경 써야 되는 게, 원래는 얘가 이렇게 쪼개져서 이제 5와 4를 비교해서 맞춰놓고 1과 8을 비교해서 맞춰놓고 또 요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얘와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반쪽 알아서 재기적으로 정렬되겠지 생각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거에 대해서 합병하는 과정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저절로 되는 거죠. 물론 저절로 안 되겠지만, 그게 그런 식으로 반쪽 정렬, 그럼 결과가 있겠지? 그럼 그거를 머지 이제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기 알고리즘 시간 복잡 또는 분석하기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재기 알고리즘 분석하려면은 재기 트리를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이 재기 트리가 얼마만큼 많이 그려지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각 요 동그라미에서 어떤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이 합병 정렬은 재기는 두 갈래로 늘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재기 트리를 그리면은 이진 트리가 되겠지. 그리고 그 재기에서 비재기적인 부분이 합병하는 과정인데, 양쪽으로 쪼개진 그 배열들을 정렬시키는 거예요. 정렬된 두 개의 배열을 정렬시키는 거. 그걸 합병이라고 하는데, 그 합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요 비재기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면은 재기 알고리즘 성능은 더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병 정렬은 요 과정을 선형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형해 어떻게 하냐? 알고리즘은 대략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양쪽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양쪽이 정렬된 거를 하나의 정렬된 배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 때, 아까 우리 녹화하기 전에 벡터 얘기를 했었지. 그리고 또 뭔 얘기했냐면 전역 변수 써서 뭐 만들기도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을 좀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왼쪽 오른쪽 정렬해서 배열이 이렇게 이제 이 합병할 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원래 배열인데 이 반쪽은 반쪽 나름대로 정렬되어 있고, 이 반쪽은 반쪽 나름대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병해 가지고 정렬된 걸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나서 얘를 얘로 대체하는 그렇게 코드를 짰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냐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위치가 안 맞냐? 도움이 안 된다. 양쪽이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머지라고 하면 써지가 않네. 도움이 안 된다.
저기다 못 쓰겠다. 여기다 그냥 쓸게요. 머지를 하는데 머지에 배열이 들어올 거고 어떤 범위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 범위에 있는 양쪽 반을 합병해가지고 정렬시켜야 되는 그렇게 알고리즘을 구성해서 만들 거예요. 머지는. 그래서 이 배열이 이쪽 반이 있는데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몰라도 그 통과했던 분 보면은 요만큼 크기의 배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합병해서 만들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A가 최종적으로 이 A가 정렬되어 있어야 돼. 이 안에서 내가 템프라는 벡터를 만들어서 이 A를 정렬이 안 돼 있는 반쪽들을 합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A로 또 다시 옮긴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머지는 추가 공간을 사용해요. 추가 공간 없이 하기는 힘들어요. 인플레이스로 하기 힘들어요. 추가 공간을 쓰는데 지금은 템프를 만들어서 템프에다가 합병을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얘는 온전한 배열이에요. 그럼 얘와 얘를 수업할 수도 있어요. 그럼 좀 더 효과적일 수 할 수 있어요. 그 C++ 같은 경우에는 모든 또 자료 구조들이 수업해요. 그 수업은 되게 효과적으로 해요. 내부 배열을 바꿔버리니까 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더라도 그거는 또 조금 더 고난이도의 테크닉이니까 근데 그것도 잘 알아두세요. 수업. C++ 쓰는 사람 경우에는 두 개의 자료 구조를 수업하는 함수가 있어요. 수업. 그러니까 내부 내용을 수업하는 거죠. 그러면 이 템프와 A가 벡터면 내부 내용을 수업하면 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얘를 얘로 복사를 하는 거죠. for loop 돌려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비용은 차이가 안 날 수 있는데 제가 제 스타일은 어떻게 짰냐면은 요 배열이 있죠. 그러면 이쪽 반 배열을 하나 만들어요. 복사를 해서. 그리고 이쪽 반 배열을 복사를 해요.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어디로 합해? 원래 A로 합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용은 차이가 안 나는데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가 지금 전달됐나?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머지 소트를 수입원 문제로 구현해야 돼요. 근데 구현할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추가 공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쓸 건가 하는데 아까 봤던 코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템플에다가 한 다음에 템플을 다시 A로 복사하는 형태인데 제가 만든 코드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A에서 양쪽 반을 배열을 만들고 복사를 해서 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카피 of 써서 만들고 그거를 원래 원 A라는 배열로 합병을 하는 거죠. 합병을 템플에 한 다음에 템플을 다시 또 A에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더 작년 같은 코드들 숙제하신 거 보면은 늘 똑같은 크기의 그 템플을 뭐 글로벌 변수로 만들어 놓고 늘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합병이라는 게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2개짜리 합병할 때도 4개짜리 공간 만들어서 쓰고 4개와 4개를 합병할 때도 8개짜리 만들어 쓰고 8개와 8개짜리 합병할 때도 또 16개짜리 만들어 쓰고
계속 추가 공간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 합병할 때 이 템프 공간을 이 제기되면서 계속 만드는 거죠. 그것이 이 머지 소트가 안 좋은, 나쁜 요소죠. 머지 소트의 나쁜 측면이 바로 이 추가 공간을 쓴다라는 건데,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합병하는 건데, 합병은 어떻게 하냐? 자, 이런 식으로 템프를 만들어 놨으면 이 템프에다가 얘를 합병해 가지고 정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 포인터, 요쪽 포인터를 가리키게 하고, 그게 L과 R이죠. 그리고 L과 R의 크기는 같을 수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늘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현할 때도. 10이 들어오면 5, 5예요. 그럼 이 5를 쪼개면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지지 않지. 하나는 2, 하나는 3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 조금 신경 안 써도 되나? 그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설명할 때는 지금 똑같은 크기라고 가정하고, 짝수라고 가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을 비교를 해서 작은 걸 내리는 거예요. 그럼 1이 내려올 테고, 그러면 내려온 것 쪽에 포인터가 증가해야 되죠. 플러스 플러스 L, 플러스 플러스 R. 보통은 이걸 이 안에다 넣죠. 여기다가 R 플러스 플러스, L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더 간결하게 짜긴 하는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4와 2를 비교하면은 2가 더 작죠. 그러면 2가 내려오고, 3과 4를 비교하면, 그 다음부터 안 했네. 3이 내려오고, 여기로 가면은 4와 6을 비교하니까 4가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5와 6을 비교하면 5 내려오고, 6과 8을 비교하면 6이 내려오고, 8과 7 비교하면 7이 내려오고 8이 내려와요. 이런 식인데, 지금은 끝까지 다 가서 하나씩 다 내려왔죠. 근데 끝까지 가지 않고 한쪽은 다 내려왔는데 다른 쪽은 안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뭘 하냐면 왕창 옮겨 놓는 거예요. 남은 건 다 뒤에다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얘쪽 애들보다 다 작아서 먼저 다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반복문은 끝나겠죠. 근데 아직 안 내려온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애들은 그냥 다 뒤에다가 붙이면 돼요. 왜냐하면 이쪽 애들도 뭐가 돼 있는 거야? 정렬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진행되는 걸 보면은 n번 반복이 되면은 합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형 비용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던 그 스탠포드 교수가 쓴 책에 보면은 이 자체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면은 요거를 하면 여기서 반복할 때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 코딩할 때 for k는 1부터 n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2분의 n으로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L이랑 R이라는 하나는 끝나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요. L이 2분의 n보다 작거나 5와 써야 되나? and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클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둘 다 정확하게 2분의 n 지금 짝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실제 코드로 작성할 때 보면은 while L도 아직 남아 있고 R도 남아 있으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실제 코드로 뭐 여러 방법 작성하는데 저렇게 작성하지 않을 거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작성하든 간에 이 6n이 왜 나왔냐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것만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비교가 일어나고요. 그렇죠? 이 비교가 반복할 때마다 한 번 일어나요. 그리고 대입이 일어나고 증가가 일어나고 뭐 다른 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따진 게. 그래서 그 교재에서는 그거를 4n으로 놓고 있고요. 앞에 요 두 개의 뭐 초기화 그 비용을 2로 놓은 거예요. 그러면 4n 플러스 2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요 2가 있으니까 6n보다 작다고 그렇게 더 크게 잡아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식이 언제든지 성립해야 되죠. 1일 때도 성립해야 되고 2일 때 성립하고 다 성립해야 돼. 그래서 얘를 잡아놓는 게 6n이라는 거예요. 4n 플러스 2가 갑자기 6n으로 분석되는 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분석한 거고,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코드 갖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초기화를 하고 이 앞에 이 화일문이라고 치면은 L과 R을 비교하는 것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안에서는 AL과 R 비교하는 게 있을 거고, 둘 중에 하나의 대입이 있을 거고, 뭐 증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6n이 아니라 뭐 7n, 8n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6n이든 8n이든 9n이든 10n이든 그 차수는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10n이 중요한 게 아니라 6n이 중요한 게 아니라 n에 비례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코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내 코드 갖고 분석하면은 11n이 될 수도 있고 12n이 될 수도 있고 7n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는 정확한 분석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차수가 잘못 우리가 분석해서 n인데 n에 비례하는데 n제곱이 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게 7n인지 8n인지는 중요하지가 않고, 또 여기서 왜 이 초기화는 3이라는 이 비용을 그냥 9n, 6n 이런 식으로 놨냐 하면은 더 라프하게 언제든지 성립하는 어떤 선을 틀리지 않은 값으로 잡아 놓으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선형 비용이다 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 설명 됐나요? 선형 비용이라는 게 이거 세세하게 따져서 왜 이게 4n 플러스 2지 뭐 6n 플러스 3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뭐 예를 들면 내 C 코드다, 내 자바 코드다, 파이썬 코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대입문, 그 비교문, 뭐 증가문 이런 걸 다 따지시면 돼요. 다 따지면은 내 코드에 따라서는 그게 7n일 수 있고 8n일 수도 있는데 그 자체로는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분석에서 차이가 안 난다. 비교 개념상 그런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이 합병 정렬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재기적으로 호출되고 각 내부적으로 머지가 일어납니다. 머지. 그리고 이 머지는 선형이 된다는 거예요. 요 범위 내에 있는 애들을 선형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비용은 이 재기 호출되는, 자, 그래서
뭘 설명하랬지? 예. 이 전체 비용은 이 호출되는 수 곱하기 각각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금 다르게 분석할 수 있냐면은 이 트리를 보면은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2의 거듭 제곱의 크기였을 때는 정확하게 반씩 나눠주죠. 똑같은 형태대로. 그렇죠? 그럼 그런 걸 한번 가정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처리되는 합병하는 비용이 요때는 n만큼 n의 크기예요. n의 크기. 그리고 여기서는 그거보다 이제 이게 레벨이 제로인데 그럼 2의 영승 1이니까 여기서는 n이고 여기서는 4 크기의 합병이 이루어져요. 2, 1. 물론 1은 안 하는데 있다고 가정해놓고 보면은 우리가 합병하는 비용은 6n이라고 잡았었죠. 6n. 그러면은 이 가정에서 보면은 요 레벨마다 일어나는 제기 호출수가 여기는 하나, 둘, 넷, 8, 16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다 같은 크기. 다 같은 크기죠. 가정을 하면 다 같은 크기의 배열을 처리하는 거예요. 합병하는 배열을 처리해요. 그 크기가 EJ 나누기 N이에요. N의 요만큼 크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6N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 N이 요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 레벨에서 일어나는 일은 늘 똑같다는 거예요. 뭘로? 6N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설명을 조금. 그러니까 요거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레벨 단위로 본 거예요. 그럼 이 레벨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 곱하기 얘 노드의 수만큼 필요한 거죠. 이 노드의 개수는 2의 J승이에요. J가 뭐냐면 레벨은 맨 꼭대기가 0, 1, 2, 3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각각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는 n에 비례하는데 처음 n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요때의 크기는 요 크기예요. 우리가 6n이라 할 때 그때 크기를. 그럼 얘랑 얘를 곱하면은 6n이 돼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레벨에서 일어나는 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늘 똑같은 비용이 소요돼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한 번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거의 반만큼 일을 2개 하는 거고 그 밑에서는 4분의 1 크기를 4번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비용은 각 레벨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레벨의 크기는 몇 개가 있냐? 로그 n 플러스 1만큼 있는 거예요. 로그 n 플러스 1. 그러면 로그 n 플러스만큼의 레벨이 있고 각 레벨에서는 6n이 소요되니까 이 레벨 곱하기 6n을 하면은 어떻게 돼? 전체 비용을 알 수 있죠. 그럼 전체 비용은 6n 로그 n 플러스 6n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분석에 의하면. 제가처럼 해가지고 9n이라 치면은 9n 로그 n 플러스 9n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비고 설명드리겠지만 비고에서는 이 앞에 있는 그 개수들 또 작은 어떤 차수항은 다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는 n 로그 n이라는 게 있고 n이 있으면 n 로그 n이 n보다는 큰 거죠. 그러면 그 n이 커지면은 좌우되는 건 n의 좌우되는 게 아니라 뭐의 좌우가 돼? n 로그 n의 좌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은 이 합병정렬의 비용은 무슨 비용?
그러니까 그 결론을 내리면은 n 로그 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재기 알고리즘의 비용을 따졌냐면은 크게 살펴본 게 두 개예요. 뭐냐? 어떻게 해야 되지? 몇 개라고 얘기 안 하고 얘기해 보면은 재기 호출이 몇 번 일어나냐? 각각에서. 지금은 두 개씩 일어나죠. 한 번씩. 그래서 두 개씩 퍼져나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재기 트리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를 보겠죠. 높이. 그 다음에는 각각에서 요 재기 호출에서 소요되는 비용. 그게 뭐냐면은 비재기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요런 일들. 얘는 상수 비용이고 늘 한 번 상수 비용이에요. 얘는 선형 비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하면은 이제 비용 처리가 총 비용을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분석하기는 번거롭죠. 근데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방법은 이제 알겠죠. 재기 호출 트리의 비용을 분석하려야 된다. 몇 번 재기가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이게 세 갈래로 진화되면은 여기에 있는 노드 수는 3의 높이만큼 돼요. 왜냐하면 얘가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재성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노드 수가 생겨나는 거죠. 그럼 얘를 다 더했을 때 몇 개 생기는지는 알잖아. 수학 시간 배웠잖아. 그만큼의 노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재기 호출들은 지금은 끝까지 다 차례차례 내려오죠. 근데 우리가 재기 호출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여기서 끝나. 얘는 또 내려오고. 근데 얘는 또 여기서는 두 개만 가. 그러면 전체가 몇 개 있는지가 잘 판단이 안 되죠. 그랬을 때 쉽게 하는 방법은 뭐야? 얘네가 끊겨도 얘네가 작게 가도 다 최대가 4개면 4개씩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4의 높이만큼 되겠죠. 그러면 대략 비용은 이런 비용이 드는 거예요. 물론 늘 앞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얘보다는 작겠지. 왜? 늘 4씩 가는 건 아니니까. 얘는 정확하게 2씩 가는데 우리가 접하는 여러 알고리즘 보면은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분석이 어려운 거는 요에는 반씩 쪼개져요. 그래서 이게 정형화돼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할 수는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반씩 뭐 이렇게 치는데 어떤 재기들은 얘는 뭐 3분의 1, 얘는 4분의 1 막 엄하게 쪼개지면은 그건 분석이 거의 안 돼요. 뭔가 값을 갖고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재기 호출은 재기 호출 트리에 있는 노드 수를 분석할 때 파악을 해야 되고 각각의 그 노드에서 일어나는 비용을 곱하면은 전체 비용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기본이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번거로우니까 얘처럼 정형화된 애들은 그 네 번째 노트에서 배우는 도사 정리라는 게 있어요. 도사 정리는 식이에요. 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우리가 형태만 보면은 얘는 두 갈래 그리고 여기서 선형 그러면 답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에다 대입하면은 나와요. 근데 모든 애들을 이 도사 정리 공식에 대입해 가지고 분석할 수는 없어요. 어떤 애들만 할 수 있냐면 얘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애. 늘 두 개씩이면 늘 두 개씩 가야 되겠고 쪼개지는 크기도 늘 일정하게 쪼개져서 가면은 그런 애들은 우리가 이걸 갖고 막 해가지고 산수해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분석하면 되냐면은 도사 정리라는
그 수학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대입하면은 얘는 n 로그 m, 얘는 n제곱, 얘는 뭐 이게 다 나와요. 그거 갖고 분석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애들은 만약 분석하고 싶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요 방법을 쓰셔야 돼요. 그게 좀 어렵더라도 러프하게 몇 갈래로 쪼개지는지,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 각 요 호출에서 얼마만큼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